이젠 가짜와의 전쟁을 끝내고 싶다며 고민 끝에 우리와의 만남을 결심했다는 이는 코미디언 황현희 씨입니다. 많은 유행으로 인기를 끌었던 코미디언에서 이제는 개인 투자 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현희 씨. 그런 그에게 약 6개월 전부터 무슨 일인지 자신이 출연한 적도 없는 투자 광고를 언급하며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는 사람들.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뭐 이런 광고가 뜨기 시작해요. 뭐 삼성전자 얼마 갑니다에 뭐 손모가지를 겁니다. SNS는 물론 동영상 플랫폼을 점령하고 있었던 현희 씨의 사진. 누군가 현희 씨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말도 안 되는 투자 광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광고 속 링크를 클릭하자 바로 채팅방으로 연결됐다는 화면. 해당 채팅방의 정체는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일명 리딩방이었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더니 바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저한테요. 들어가자마자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30만 원을 어떻게 100억을 벌어요? 황현희 씨, 저 실제 돈을 이만큼 넣었는데 이거 황현희 씨 맞죠? 뭐 이런 DM들이 어느 순간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방송인 유재석 씨를 비롯해 이름과 사진을 도용당했다는 유명인만 137명.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광고를 보고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거액의 투자금을 잃었다는 피해자들. 피해액만 무려 1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겁니다. 우린 피해자들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광고를 보고 투자를 시작했다는 피해자들. 예, 안녕하십니까. 배터리계 BTS 여의도 증권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배터리시 박순희 기자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한 2차전지 기업의 홍보이사였던 박순혁 씨는 2차전지 관련주로 돌풍을 일으켜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고 있는 인물로 지난해에는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플랫폼에 박순혁 작가를 사칭한 투자 광고가 생겨난 것인데 이후 박순혁 작가로부터 앞으로 상승할 주식 종목을 추천받아 투자를 진행했다는 피해자들. 결과는 놀라웠다고 합니다. 뭐를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팔면 정말 이만큼 올라가 있어. 13억까지 갔어요. 저 이름 넣어가지고 3억 정도 투자했는데 14억까지 올라갔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는 숫자. 부푼 마음으로 수익금을 정산하려던 그때 거래소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한국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 프로젝트를 설립할 거고 박순혁 씨가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한다고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수익금의 15%를 뭐 자기들이 받아서 한다고. 그 이름 자체가 QF 열심히 좀 했다니까요. 야, 돈이 이렇게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하지만 이들의 의심을 단번에 거두게 했다는 뜻밖의 영상. 송혜교가 나와가지고 송혜교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다름 아닌 배우 송혜교 씨가 공모주 프로젝트와 관련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교입니다. 교수님의 QF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QF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뒤이어 배우 조인성 씨까지.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박순혁 교수님의 QF 어린이재단 개최에 감사드리며 자선사업에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송혜교하고 조인성이한테는 본 거는 핵같이다. 야, 송혜교도 뜨고 조인성이도 뜨고 이거 진짜가 보다. 다 끝나고 돈 찾으려니까 왜 돈이 안 나와 이러니까 20%를 내리는 거예요. 그걸 내야만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금만 돌리나? 나 뭐 공모주고 뭐 다 하라고 원금만 돌리나? 안 된다고.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갑자기 거래소 측에서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찾을 수 없는 돈이야. 내 비밀로 돼 있지만 자기네들 돈 내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 빼갈 수 있고 나는 내 돈을 찾을 수도 없고. 와, 당했구나 싶다. 출금 자체가 불가능한 계좌. 이 모든 것이 사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낸 돈은 그냥 입금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혜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라는 것들은 애초에 없는 돈을 표시한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죠. 다 조작된 수치예요. 숫자상으로만. 증권 계좌와 수익금 역시 범죄 조직이 만든 가짜였습니다. 그렇다면 배우들이 보내왔다는 영상의 정체는 뭘까? 요즘에는 아예 그냥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입모양하고 목소리까지 같이 딥페이크를 해버리잖아요. 2014년 개발되어 2017년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 또는 음성 등을 합성한 편집물을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과 바꾸는 이른바 페이스 스와핑이라는 기술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이 하지도 않았었던 목소리 혹은 움직임들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들까지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고 누구든지 표적이 될 수 있는 딥페이크 신종 범죄. 지난해 여름 운전 중이던 강정희 씨에게 딸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얘가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딱 눌렀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엉엉 우는 거예요. 다짜고짜 울음을 터뜨렸다는 딸. 이어서 충격적인 내용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엄마 큰일 났어. 왜? 친구가 수익금을 준다고 해서. 수익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걔가 연락이 안 돼. 난 지금 대부업체한테 잡혀왔어. 하지만 강정희 씨는 딸과 대화를 나눌수록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걔가 연락이 안 돼. 누가? 네가? 울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라. 누구세요? 내손 끌고 나가라. 저거는 중국 사람 말인데 아무리 대부업체도 한국에서 빌렸을 텐데.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냥 그래서 끊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고 딸 슬기 씨도 당시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 집이야? 그래서 나 집이야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너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고서 듣는데 엄마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그 딱 어투가 제가 듣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날 화면 너머로 들려왔던 목소리의 정체는 대체 뭘까? 우린 전문가와 함께 목소리의 비밀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녹음된 음성 속 딸 슬기 씨의 목소리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딸들은 이제 거의 지금 페이크 나오고 있는 거죠. 따님 목소리는 지금 여기 전부 다 99%만 이렇게 딥보이스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남성의 목소리도 가짜일 확률이 99%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어머니 강정희 씨의 목소리가 가짜일 확률은 최대 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어머니는 실제 사람의 목소리지만 딸과 남성의 목소리는 가짜 목소리, 딥보이스로 판별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몇 시간이 필요하다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해보면은 한 25초, 30초 정도 분량이 들어가면은 제법 비슷한 게 나옵니다, 요즘.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내용을 갖고 키워드를 치면 그 키워드에 있는 내용대로 바로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주는 속도가 2, 3초 안에 그 사람의 목소리로 출력이 돼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올리는 것 같아요.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제 목소리가 당연히 들어간 영상들도 올리기도 하고. 그저 SNS에 자신의 일상을 올렸을 뿐인데 엄마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도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딸 슬기 씨. 실제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금융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날마다 가짜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트레이너 조용태 씨. 어쨌든 저는 PR을 하면서 신규 회원들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장소나 일하는 곳, 문의를 할 수 있는 아이디 정도까지는 이렇게 오픈을 해놓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의문의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PT 상담 좀 받고 싶다고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화를 내면서 나랑 경찰서 가자고. 제일 기억나는 분은 나랑 영상통화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너 나랑 영상통화 했잖아. 왜 안 했다고 해. 나랑 몇 번이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비행기를 타고 찾아와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하라며 따졌다는 겁니다. 일면식도 없던 여성들이 용태 씨를 찾아왔던 이유는 뭘까? 일단 이게 저 예전에 도용 계정 모아놨던 다 제 사진으로 도용한 계정들이에요. 그때 올린 것만 해도 87개. 네. 2년 전 저장해둔 사칭 계정만 총 87개로 어느 순간 사칭 계정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세는 것조차 포기했다는 용태 씨.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만 치면은 그래도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200만 원을 뜯겼다, 400만 원을 뜯겼다, 뭐 1000만 원을 뜯겼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기도 했었거든요. 대체 여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용태 씨를 찾아왔다는 베트남 여성을 통해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Thì mình có một tài khoản giả mạo liên lạc với mình. 2022년 9월경 그녀의 SNS에 도착했다는 한 통의 메시지. 테디라는 닉네임을 쓰는 남성이 보낸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을 조용태라고 밝혔다는 테디. 어느 순간 두 사람은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Thì anh ấy nói là anh ấy làm việc rất là vất vả và anh ấy nói là mẹ anh ấy đang bị bệnh rất nặng và hàng tháng anh ấy cần có tiền để mua thuốc cho mẹ. 그런데 그가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Và anh ấy nói là anh ấy rất muốn mở một phòng tập gym. Rất muốn mở một phòng tập gym nhưng anh ấy không có đủ tiền. 지난해 4월경 헬스장 창업 비용으로 약 13만 달러, 우리 돈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테디가 하이엔 씨에게 예산서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Và mình yêu cầu là gọi video call với Châu Trong Tây. 그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하이엔 씨는 영상 통화를 요청했고 화면 너머로 얼굴을 처음 마주보게 됐다는 두 사람. Có cười ạ. Và khi mình chào hai thì có giơ tay ra chào mình. 하이엔 씨는 당시 화면 속 그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뒀다고 합니다. Tại em cảm thấy em phải kiểm tra xem có đúng như thế không ạ? 영상 통화를 통해 테디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하이엔 씨는 금방 돈을 갚겠다는 그의 말을 믿고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마련한 2억 원을 그에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Nhưng không nhắn tin sẽ trả lại tiền cho mình. Vâng. Và sau đấy thì mình và sau đó mình đã quyết định đến Hàn Quốc ạ để tìm anh ấy. 그리고 지난해 여름 진짜 용태 씨가 SNS에 올려둔 헬스장 주소로 하이엔 씨가 찾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아온 이유를 당시 전혀 알 길이 없었던 용태 씨. 알 수 없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영상 통화 속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테디는 제 닉네임, 일할 때 쓰는 닉네임이고 얼굴도 비슷하긴 한데 근데 좀 뭔가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의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대체 영상 속 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인 걸까? 조금 더 이제 사기가 이제 고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없어도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피싱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사기 범죄에서 타인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딥페이크.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딥페이크에 속아라고 하지만 그러한 비대면 관계에서의 그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하는 과정에서는 딥페이크만 해도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가 돼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인지를 알면서도 진짜였으면 좋겠다, 진짜겠지, 진짜일 거야 라는 식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이 마지막 남은 의구심을 누가 없애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작된 영상으로 상대방의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 사람에 대한 통제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 이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현재 유사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접수돼 각 경찰서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 수사 단서는 엄청 많습니다. 계좌, 통장, IP 수사 단서는 많은데 공범들이 자기 추적 경로를 차단된 시스템을 갖추고 범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위에 상선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철옹성 같은 그들만의 세계 속 새롭게 개발한 범죄 수단을 들고 그들이 언제 다시 우리를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물론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 기술도 지속해서 개발 중이지만 기술만으로 피해를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이런 딥페이크나 역기능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도 제작을 해서 이런 불법 음란물이라든가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부분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딥페이크 기술들이 창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방패를 만드는 부분들인데 많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들은 계속 더 빨리 나오는 거고 저희는 그거를 찾아가서 이제 막아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네. 새로운 생성 모델이 나오면서 또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생성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런 특징들을 또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탐지기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이제 또 갭이 좀 생기죠. 네. 탐지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각국에서는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미흡한 단계라고 합니다. 지금 법제 하에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라고 해서 더 가중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목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명백하게 발생되고 있는 위험들만이라도 국소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법으로 전면 금지되고 있지만 이 외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기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나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신을 사칭하는 광고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해당 플랫폼에 신고를 했다는 현희 씨. 근데 결국에 이제 돌아오는 대답은 정책이 위반된 사항이 없다라는 것과 일주일 동안 그 대답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광고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계속 연속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어느새 가짜는 진짜가 되고 진짜는 가짜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계정이 일시 정지가 됐습니다. 어떠세요? 제 계정이, 제가 쓰는 제 계정이. 문의를 해봤죠. 근데 신고가 많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오히려 제 계정이 사칭 계정이다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것을 이용당한 거죠. 사안이 심각해지자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딥페이크 조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선 플랫폼 사업자들. 하지만 전문가는 민간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넘어 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칼을 사용하잖아요. 정말 위험한 도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 가서나 칼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칼로 함부로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강력한 처벌 규제가 뒤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가 충격을 받게 될까봐 세상을 떠난 아들의 모습을 재현해 주는 등 누군가에게는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지만 반대로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이 된다면 그 무엇보다 손쉽고 위험한 악마의 기술이 될 수 있는 딥페이크. 이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그렇고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일도 그렇고 기업 스스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정말 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딱 그 시작점에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딥페이크는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전 남자친구인 김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지 열흘 뒤인 지난 4월 10일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둔 간호대생 이효정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또한 평소 전 남자친구였던 김 씨와 이효정 씨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계시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난해 12월 3일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 씨에 대해 잘 아시거나 이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무기력과 우울감 등으로 인해 방치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거나 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 30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형사 공탁 제도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